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양식이라고 부르는 일본만의 독특한 음식입니다. 특히 이 양식 중에는 프랑스의 코틀레트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일본식으로 바뀐 음식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돈가스. 예, 바로 양식의 왕자라 불리는 돈가스가 됩니다. 프랑스? 돈가스는 코틀레트에서 이제 유래한 말인데요. 코틀레트는 뼈에 붙은 등고기를 의미하는데 사실 프랑스 외에도 영국의 커틀릿, 비엔나의 슈니첼 등 다양한 유래가 있지만은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2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 요리책 중 하나인 서양 요리 진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코틀레트 요리법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서 뼈 부분을 제거하여 살코기 부분만 두드린 후 밀가루와 달걀 노른자, 빵가루를 순서대로 묻혀 속기름에 튀긴다. 돈가스 만드는 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초기 코틀레트의 주재료는 소고기였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육식이 권장되면서 가장 많이 보급된 것이 소고기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초창기 코틀레트는 대부분 소고기로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프 카츠레츠라고 불렀습니다. 비프 카츠레츠. 여기서 카츠레츠라고 하는 말은요, 코틀레트의 영어식 표현인 커틀릿의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츠레츠. 그리고 이후 비프 카츠레츠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895년에 돼지고기를 활용한 돈가스의 전신인 포크 카츠레츠가 됩니다. 그럼 포크 카츠레츠는 어떤 음식인가요? 일본에서 포크 카츠레츠를 처음 판매한 음식점이 여전히 초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 여기는 일본 긴자에 있는 렌가테이라는 가게인데요. 긴자. 여기는 일본 최초의 포크 카츠레츠 식당으로도 유명해요. 진짜 옛날식이다. 와. 맛있겠다. 와. 김 나는 것 봐. 와, 진짜. 포크 카츠레츠는 코틀레트를 모방했기 때문에 젓가락 대신에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코틀레트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밥과 미소시루, 즉 장국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양처럼 코틀레트만 메인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주식과 코틀레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이 탄생한 거죠. 야, 교수님 뭐 포크 카츠레츠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였어요? 솔직히 당시엔 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사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거든요. 왜 또 돼지고기인데 왜? 돼지고기를 먹는 인체 실험을 직접 해보았더니 지방 덩어리에 비만이 된 데다 다른 병에도 걸리기 쉬웠다. 들어보니 돼지고기를 어떻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병이네 병. 더러운 비만, 고기. 살찌는 막.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 돼지고기는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피되어 왔었어요. 이렇게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칠 때 이를 전환시켜줄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1894년에 발생한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에 벌어진 러일전쟁이었습니다. 와, 전쟁이. 전쟁으로 왜 뭐? 소가 좀 귀해졌나? 예. 아. 일본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 식량으로 활용된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거든요. 루미코 씨, 일본 군인들은 전쟁 때 소고기를 뭐 어떤 식으로 먹었어요? 그 휴대 식량으로 대량 이용된 게 그 야마토니라는 음식이 있어요. 야마토? 네, 야마토니가 어떤 거냐면 소고기를 그 일본식으로 간장과 생강으로 맛을 낸 통조림인데요. 그리고 또 군사적인 이유로 그 육포도 고안되었었는데요. 이때 소고기에 눈을 뜬 병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각 지역에서 소고기의 수요를 늘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는 곧 가격 폭등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소고기의 대체품이 필요해졌고
그때 떠오른 게 바로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값이 싸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래서 돼지고기 역시 지식인들이 이제 선전을 위해서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1919년 도쿄 대학의 교수이자 돼지 회부학의 권위자였던 다나카 히로시의 이제 한마디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보물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것과 같다. 아, 이처럼 다나카 히로시는 돼지고기는 냄새나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 맛이 훌륭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식인의 계몽 활동과 메이지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인들은 점점 값비싼 돼지고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돈까스의 전신인 포크 카츠레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포크 카츠레츠만의 특징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양배추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배추채 익숙하시죠? 맞아요. 항상 리필해서 먹어요. 원조가 바로 포크 카츠레츠인데요. 서양에서는 보통 익힌 채소를 고기와 함께 곁들여서 먹게 되죠. 그런데 포크 카츠레츠는 생채소인 양배추를 채로 올린 거예요. 예, 여기엔 좀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요. 당시 포크 카츠레츠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가게 안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를 튀기기에도 손이 부족했던 주방장이 양배추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반응이 또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일본인들은 포크 카츠레츠를 점점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소고기 대체품인 돼지고기가 주목을 받게 된 것처럼 일본 내에서는 병사들의 식량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그 이유는 당시 일본군의 식량이 서양 군대로부터도 좀 조롱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18세기까지만 해도 일본군의 전투 식량은 주먹밥이었어요. 아. 하지만 주먹밥은 이동하면서 상하니까 휴대가 쉽지 않고 밥을 지으면 좀 연기가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노출된다는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군사 식량으로 서양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주목받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밥 대신 빵이 있죠. 그렇죠.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에게 빵은 주식이었지만 밥이 주식인 일본인들에겐 빵을 먹기란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당시 서양 빵들은 프랑스의 바게트처럼 딱딱한 빵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더더욱 익숙해지기는 좀 어려운 서양 음식이었어요. 예, 이런 이유로 서양의 빵이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새롭게 병영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단팥빵, 즉 앙빵이었습니다. 또 일본이 단팥빵. 맞아요. 예, 그렇다면 서양의 빵은 어떻게 일본의 단팥빵이 된 것일까요? 그 시장에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단팥빵의 창시자 키무라 야스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키무라 야스베는 메이지 유신 전까지만 해도 하급무사 출신이었어요. 즉 사무라이로 도쿄 긴자에 자신의 성을 딴 빵집을 차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빵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스트라고 하는 그 효모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트 냄새가 일본인의 입맛에는 맞지는 않아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고민하던 기무라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건너온 찐빵이 익숙했기 때문에 단팥소가 든 찐빵을 찌는 게 아니라 서양처럼 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후 키무라는 6년에 걸친 노력 끝에 서양의 빵 속에 일본의 전통적인 단팥소를 넣어서 마침내 1874년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양식, 즉 단팥빵이 완성된 거죠. 우와, 이거 이렇게 만든 거구나. 저 단팥빵은 서양에서 많이 쓰는 이스트를 넣지 않고 대신에 술의 누룩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켰어요. 술의 누룩을 이용하면 빵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누룩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탄생한 단팥빵, 과연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뜨거웠을 것 완전 같은데요, 좋았을 이거? 것 같아요. 예, 핫했겠죠. 네, 완전. 예.
단팥빵은 하루 판매량이 약 15,000개에 달할 정도로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후 키무라의 빵집은 지금까지도 이제 도쿄 긴자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아직도 있어? 와. 네, 여기는 저도 가봤어요. 여기가 약간 성지라고 하잖아요. 네. 빵 성지. 성지순례. 그래서 전국에서 이거 기무라의 단팥빵을 먹으러 이렇게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빵이. 거기 진짜 종류가 뭐 150가지인가 정말 많거든요. 우와. 그 중에서도 다 사람들이 찾는 게 이게 단팥빵이에요. 네. 오리지널. 이게 원조라는 거죠? 깨가 와, 꽉 되게 차 있어 근데 많구나. 여기는. 우와. 나 이 정도로 꽉 차 있는 단팥빵 처음 봐요. 2층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빵 공장이 있는데 이곳만의 비법으로 손수 다 직접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직접. 네네. 저게는 뭐 진짜 만두 빚듯이 하는구나. 맞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8분밖에 안 걸려? 작아서. 와 이거 맛있다. 아 이거 아 이거였구나. 모양도 너무 이쁘다. 도라망에 나올 것 같다. 서양에서 막 처음에 빵이 들어왔을 때는 좀 거칠거칠한 식사빵 위주였을 텐데 맞아, 이 단팥빵 덕분에 이제 일본 대중들도 빵에 완전 사랑에 빠지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인들이 빠르게 서양의 빵에 적응해 나가자 일본 정부는 마침내 빵을 군사 식량으로 보급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 결정은 이후 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데 중요한 한 수로 작용하는데요. 과연 어떤 전쟁일까요? 청일. 그 뒤져. 네. 그거 너일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신주만? 나오는 라스트 사무라이. 아 라스트. 알죠. 네, 메이지 시대 메이지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라스트 사무라이의 배경으로 알려진 일본 최후의, 즉 일본 마지막 내전인 1877년 세난 전쟁입니다. 내전이야? 기억이 안 예. 나네. 세난 전쟁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면서 몰락한 무사 계급의 불만이 폭발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이고 다카모리 중심의 사무라이 반란군과 메이지 정부의 관군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당시 세이난 전쟁 중에는 폭우가 수시로 쏟아지는 바람에 밥을 제때 지어 먹기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사무라이 반란군은 주먹밥을 만들어 먹지 못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단팥빵을 보급받은 관군의 상황은 어땠나요? 예, 관군은 이때 단팥빵을 비롯한 여러 빵들을 합해서 총 142톤의 빵을 주문했는데요. 132톤? 단팥빵을 먹은 관군은 이렇게 주먹밥 대신 간편하게 단팥빵을 먹은 관군은 밥을 굶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었고요. 식량 보급 차이가. 이로 인해서 세이난 전쟁은 관군의 승리로 끝나게 됨으로써 이후 사무라이 계급은 일본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와, 됩니다. 빵의 힘이네요. 굶는데 장사 없어. 사무라이와의 전쟁인데 저 빵을 만든 게 사무라이 사무라이 출신인 거죠. 출신의 사람이. 그게 근대 일본의 모순이기도 하고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빵은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불 없이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투 식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루미코 씨, 당시 일본에서 군사 식량으로 이 단팥빵 말고도 또 다른 빵이 또 있다면서요? 그 서양에 비스킷을 보고 만든 빵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뭐요? 건빵이에요. 건빵? 네네네. 빵은 그 3개 먹으면 입안 바짝 마르는 거. 뭐 그거 튀겨 먹기도 하잖아요. 엄청 살찌는. 맞아, 네. 칼로리 엄청 맞아요. 높잖아. 네. 건빵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끔 수분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구워낸 밀가루 반죽으로 마른 빵이라는 뜻의 건면포라고 불렸었는데요. 비싼 식량으로 만들어진 만큼 지금의 건빵보다 훨씬 크기가 컸다고 얼마나 하더라고요. 이 각기병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좀 흔하지 않은데 유독 일본인들에게만 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지? 유전적인 이유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병사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으니까 그 문제가 좀 심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적당한 치료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좀 발생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육군에 비해서 바다를 향해 하는 해군에서 그 각기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78년 해군 총 4,528명 중에서 각기병 환자가 1,485명으로 약 33%가 각기병에 걸렸고 이 중 32명은 각기병으로 사망했었다라고 해요. 와, 심각했네. 그 정도면은 병력 손실도 심각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도 본격적으로 각기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해군 군의관이었던 다카키 카네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카키 카네이로는 각기병의 원인으로 이것을 지목했어요. 그게 흰쌀밥, 아. 백미였습니다. 백미가 원인이라고요? 그걸 못 먹어서. 아니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어서? 예. 아, 서양 사람들은 이건데요. 백미를 안 먹으니까. 실제로 당시 병사들에게는 하루쌀 960g 정도가 제공됐는데 960g이요? 예. 그럼? 당시 일반인의 하루쌀 소비량이 약 640g, 즉 4합 정도였으니까 하루 3끼 쌀밥을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이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네. 근데 이 백미를 먹으면 왜 각기병이 증가하는 건가요? 예. 훗날 각기병의 원인이 좀 밝혀졌는데요. 바로 비타민 B1.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얗게 도정한 쌀밥만 먹을 때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미가 백미로 도정되는 과정에서 껍질 부분에 겨에 포함된 비타민 B1이 깎여 나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잡곡밥을 먹으라고 하는 잡곡밥을 거네요. 먹으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군대에서 그건 반찬을 뭐 안 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 무렵 일본군은 병사들에게 부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흰쌀밥은 주지만 반찬은 알아서 사 먹으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안 사 먹었구나, 아끼려고. 반찬을. 그러니까 아이고. 병사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미소시루와 단무지 정도로 최소한의 반찬으로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파악한 해군 군의관 다카키 카네이로는 흰쌀밥 중심의 군대 식사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데요. 이때 그가 떠올린 것이 바로 영국 해군의 식단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다카키는 과거 영국 유학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당시 영국 해군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떠올리고 그들처럼 먹으면 각기병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거는 다카키의 추측이지 뭐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카키는 그의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식 실험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다카키는 과거 1882년 12월부터 83년 9월까지 9개월간 장기 항해를 떠났던 군함 류조호와 1884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항해를 떠나는 군함 스크바호의 결과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군함 류조호에서는 통상적인 흰쌀밥과 부실한 반찬으로 식단을 했다는 거였고요. 군함 스크바호에서는 영국 해군의 식단을 참고로 하는 양식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스크바호에서는 밥 대신에 빵이나 건빵을 먹도록 했고 줄어든 주식분에 대해서는 육류나 어류, 콩류를 보충하도록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군함에서 각기병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을까요? 돈 아낀 배. 흰쌀밥만 먹은. 네. 예, 표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흰쌀밥을 주식으로 한 군함 류조호에서는 376명의 승무원 중에 약 45%인 169명의 각기병 환자가 발생했고요. 그중 25명이 사망을 합니다. 반면에 양식을 도입한 군함 스크바오에서는 333명의 승무원 중 경증의 각기병 환자 14명이 발생하긴 했지만 사망자 없이 전원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류조는 괜히 죽었네. 예, 결과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확실하네요. 식단 문제가 확실해요. 좋네요. 명확하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네요. 네.
빵에는 비타민 B1이 가득한 밀가루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각기병이 덜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닭가기는 양식을 채택하여 각기병 사망자 발생률을 낮춤으로써 각기병이 백미를 먹는 식습관에서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교수님 닭깎이가 입증도 했겠다. 그럼 바로 병사들한테 도입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병사들에게 양식을 도입하는 과정은 또 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항감이 있겠죠. 또 맛있게 또 변형해야지 뭐. 예, 처음 닭깎이는 병사들에게 영국 해군의 식단과 똑같이 빵을 주식으로 스프와 함께 먹는 식단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병사들의 반발이 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병사들에게 빵은 간식이지 밥 대신 먹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군 당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닭깎이는 영국 해군의 식단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커리였어요. 카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커리는 사실 인도의 향신료잖아요. 그 여러 향신료를 이제 조합해서 만드는 음식인 거죠. 너무 맛있겠다. 아, 오늘 무슨 일이야. 인도의 커리를 영국에 가져오게 되는데 영국인들은 이걸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혼합해서 정형화된 커리 가루를 제조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영국의 식품회사 크로스 앤드 블랙웰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커리 가루입니다. 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커리 가루를 선보이면서 커리는 이제 영국의 가정에서 일상적인 요리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영국 해군의 식단에 사용되게 됩니다. 영국 해군에서는 커리 가루를 소고기 스프에 넣어서 먹었는데 커리가 자극성이 강한 향신료였기 때문에 음식의 보존성을 높이는 데 아주 유용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밀가루가 들어간 누에 비타민 B1이 풍부했기 때문에 영국 해군에서는 각기병이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해군 군의관 닭깎이는 각기병이 발생하지 않는 영국 해군의 커리라면 일본 병사들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에서 이미 고안된 제품인 커리 가루를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